어느 날 남편의 도시락을 들고 회사에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황혼연의 티보리미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남편에게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문 밖에서 남편이 동료들에게 제 흉을 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식적이고 못생겼으며 돈 한 푼 못 버는 짐짝이라고요. 만약 이혼이라도 하면 저는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해야 할 신세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푹푹 찌는 서울의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숨이 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는 낡은 경차를 몰며 땀으로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통을 꼭 쥐고 있었죠. 그 안에는 제가 남편 민준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새우 애호박국, 돼지고기, 장조림, 그리고 데친 채소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제게 민준 씨는 복받았다며 능력 있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를 얻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유명 인테리어 회사의 디자인 팀장이었던 시절 저 역시 스스로 꽤 잘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 하윤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모든 경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에서 오롯이 아이를 돌보고 남편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따뜻한 가정을 위한 희생이자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테헤란로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도시락을 든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소박하고 작은 기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보면 민준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까 상상했죠. 그리고는 제가 만든 장조림이 얼마나 맛있는지 칭찬을 늘어놓겠죠. 아이를 낳은 여자의 사랑이란 때로 이렇게 작고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1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민준의 부서가 있는 사무 공간에서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르려다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사람 키보다 큰 화분이 놓인 벽 뒤로 몸을 숨기고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이, 박 팀장, 요즘은 왜 사모님이 도시락 안 갖다 줘? 예전엔 매일같이 12시 땡 하면 맛있는 밥이랑 국이 배달됐었는데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러워서 침만 흘렸다고 한 남자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이제 남편이 아내 자랑할 시간이구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 선배님, 제발 그 얘기 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권태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밥은 무슨 놈의 밥입니까? 그 얼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순간 멎었고 오직 제가 남편이라 부르던 사람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래? 예쁜 아내에 똑똑한 딸, 집안도 번듯한데 뭐가 불만이야?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쁘다고요? 민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거 다 옛날 얘기죠. 요즘 그 사람 꼴 못 보셨어요? 머리는 산발에 옷은 항상 후줄근하고 온몸에서 분유 냄새랑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아침에 눈 떠서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 역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냥 밖에서 대충 사 먹고 말지 그 얼굴 마주하기가 싫다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동료들도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때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사모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애 낳은 여자들은 다 그래요. 시간 지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긴 뭘 돌아와? 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넌 잘 몰라서 그래. 집에서 애 보고 밥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한다고. 집은 맨날 돼지우리 같고 피곤해 죽겠는데 퇴근하면 바가지나 긁어대고 게다가 빌부터 살기까지 하잖아. 지난 1년 동안 일원 한 푼 벌어온 적 없이 뭐만 하면 남편한테 손 벌리고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랑 헤어지면 저런 여자는
길바닥에서 거지꼴되는 수밖에 없어. 제 손에 들린 도시락통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역겨운 기생충, 거지나 될 신세, 제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잔인한 말로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극심한 고통과 분노가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등을 곧게 펴고 민준의 책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무실은 제 등장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라움은 이내 당황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우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낯선 시선으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도시락통을 그의 책상 위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그의 서류 더미 위에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밥, 장조림, 애호박국이 모두 쏟아져 나와 새하얀 서류를 더럽혔습니다. 민주는 경악하며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김지우, 너 미쳤어? 저는 그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남자를 보며 눈물보다 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그 사무실을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동료들의 경악 어린 시선과 분노와 창피함으로 울그락불그락해진 남편의 얼굴을 남겨둔 채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저의 꿈은 그 순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지만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붐비는 차량 행렬은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제 주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햇볕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저는 더 이상 덥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텅 빈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며 제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내 희생은 그의 눈에 경멸스러운 기생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돌보느라 지치고 초라해진 내 모습이 그를 역겹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환상처럼 믿었던 사랑과 존중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기도 전에 하윤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시어머니의 어이구, 어이구 하며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엉망으로 헝클어진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킨 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지러운 집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은 바닥에 널려 있었고 미처 개지 못한 아이 옷 몇 벌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윤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쯧쯧, 애엄마는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는 거야? 애가 목이 다 쉬도록 울게 내버려두고 배고프다고 난리인데 정말 이 늙은 몸이 고생이다. 애 좀 봐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하윤이는 저를 보자 더 큰 소리로 울며 엄마에게 안기려고 두 팔을 뻗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곧장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잦아들고 서러운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아이의 따스한 체온과 익숙한 분유 냄새에 고통으로 돌처럼 굳어가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어디 갔다가 이제 오니? 민준이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점심도 못 챙겨 먹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골이 이 모양이면 좋아하겠니? 여자는 가정을 잘 돌보고 꾸려나갈 줄 알아야지. 맨날 애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평소 같았으면 저는 조용히 듣고 있거나 어쩌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를 쓸모없는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애 보고 밥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데 제가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었던 그 잔소리. 어쩌면 그렇게 민준의 말과 똑같을까요? 그들은 저의 힘듦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것을 빌부터 사는 것으로 취급했고 저의 희생은 그들 눈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은 무시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지쳐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천사 같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저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고 흘려보낸 청춘을 위해 울었고 벼랑 끝에 선 결혼 생활을 위해 울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한때 찰랑거리던 긴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 있고 몇 가닥이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새로 생긴 기미가 몇 개 보였고 눈 밑은 수면 부족으로 퀭했습니다. 헐렁한 실내복 티셔츠에는 마른 분유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저, 남편이 보기만 해도 역겹다고 말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위해 제 자신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아내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저 역시 빛나고 자신감 넘치며 당당했던 김지우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았고 부하 직원들의 존경과 파트너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서 제 자신을 잃어버린 걸까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와 함께 강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 딸이 엄마를 무시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변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고 저 자신의 삶과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를 떠나도 저는 구걸은커녕 수백, 수천 배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란 것을 알지만 저는 딸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저는 이 도시 어딘가에 저를 기다리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일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쉬웠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온갖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1년 넘게 기저귀, 분유, 부엌만 맴돌았습니다. 전문 지식은 상당 부분 녹슬어 있었고 사회적 관계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하윤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이는 엄마 껌딱지라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을 찾기 전에는 도저히 안심하고 일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은 아이의 어린이집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후 저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평판 좋은 사립 유치원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후기 하나하나를 읽고 사진을 꼼꼼히 살폈으며 교육 프로그램과 영양식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가능한 최고의 환경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낮 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곳을요. 며칠간 알아보고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한 끝에 집 근처에 있는 한 국제 어린이집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놀이터와 푸른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부모가 언제든 아이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문적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인내심 있게 달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보육료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민준의 한 달 월급에 거의 육박하는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제 자신의 자유를 위한 투자라고 돈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받은 연말 상여금이 꽤 컸습니다. 그때 민주는 투자하겠다며 그 돈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혹시 몰라 쇼핑으로 다 썼다고 거짓말하고는 몰래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제가 내린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상금이 우리 모녀의 구명줄이 된 것입니다. 하윤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자 엄마가 떠날 것을 직감했는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제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부름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따라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아이의 손을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서둘러 교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서야 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린 딸을 떼어놓아야 하는 아픔과 속상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굳은 결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이 모든 걸 하는 건 우리 딸에게 더 나은 삶을, 더 자신감 있고 강한 엄마를 선물하기 위해서야. 점심시간 저는 시어머니의 질문이 두려워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몇 분마다 휴대폰으로 교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딸이 울음을 그치고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고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아이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하원 시간이 되자 저는 일찌감치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교실문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하윤이는 엄마하고 외치며 달려와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피로와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딸은 아주 씩씩했습니다. 벌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저는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안전한 곳에 맡겼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열어보고 컴퓨터를 켜 1년 넘게 방치해두었던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윤이의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일자리를 찾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력서를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성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전 경력을 설명하는 글자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과거의 김지우는 그토록 활기차고 재능이 넘쳤는데 어쩌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엌 구석에 갇혀 지내게 된 걸까? 저는 인테리어 업계의 크고 작은 수십 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 경력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경험 덕분에 저는 금방 걸맞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제가 받은 연락은 대부분 작은 회사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디자이너 직책에 초봉도 그리 높지 않은 면접 제의였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대기업들은 침묵하거나 자동 거절 메일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흔하게 들었던 대답은 1년이 넘는 경력 공백이었습니다. 저희는 김지우님의 이력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직책은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1년 이상 쉬셨기 때문에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어린 인사팀 직원이 전화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가혹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남자는 1년간 여행을 가거나 창업에 실패하고 돌아와도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숭고한 희생을 위해 1년을 쉬면 뒤처지고 경력이 단절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사회는 참으로 기묘합니다. 항상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면서도 정작 가정을 꾸린 여성들에게는 돌아갈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등원시킨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수백 개의 채용 공고를 훑어보고 누군가 읽기는 할까 싶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저녁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민주는 제 계획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제가 잔소리가 줄고 말이 없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주부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끓인 국이짠에 싱겁네하는 것부터 아이를 잘못 가르친다는 것까지 항상 비난할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한 번은 꽤 괜찮은 회사의 면접에서 민준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 부장이 제게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이 필요하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누가 돌보죠? 저는 침착하게 가정 문제는 모두 해결해 두었고 일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들은 남자 지원자에게는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왜 항상 육아는 여성만의 부담이자 책임이라고 단정 짓는 걸까요? 연이은 실패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고통은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독서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단지 돈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고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생충이 아니며 누구의 자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거의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제 비상금도 아이의 학비와 다른 비용들로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내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내가 내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원할 때 하윤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 안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제가 거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더라움 디자인 면접 제안.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라움 디자인은 업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로 결혼 전 제가 꿈에 그리던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찾아온 것입니다. 더라움 디자인에서 온 이메일은 메마른 여름의 소나기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 거의 꺼져가던 직업에 대한 열정을 다시 지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의 누구라도 존경하는 그 이름, 더라움 디자인이 제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저는 즉시 지난 며칠간의 좌절감을 떨쳐버리고 면접 준비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구직 면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녀의 미래를 결정할 전투였습니다. 저는 실패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더라움 디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그들이 수행한 모든 프로젝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디자인 스타일, 주요 고객층, 그리고 발전 방향까지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매우 관심이 있었지만 깊이 파고들 기회가 없었던 분야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절친한 친구이자 전 동료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예전 회사에서 일하며 부팀장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그녀는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일하기로 한 결정을 이야기하고 시장 동향, 새로운 자재,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네가 나서면 요즘 애들은 상대도 안 돼. 자신감을 가져, 지우야. 내 재능을 부엌에 썩힐 수는 없잖아. 수진과의 통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면접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저는 헐렁한 실내복들을 모두 지나쳐 2년 전에 사두었지만 입을 기회가 없었던 모스 그린 색상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가볍게 화장을 한 후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무척 낯설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저였지만 더 이상 피곤하고 헝클어진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전문적이고 단정한 외모와 결의에 찬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진짜 내 모습이야.
더라움 디자인의 사무실은 화려한 금융타워 25층에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사무 공간에 들어서자 강렬한 창의적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흥분되었습니다. 저를 면접한 사람은 최 과장이라는 인사팀장과 디자인실의 강태호 부장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35세 정도로 젊어 보였지만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경력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 끝난 후 최 과장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력서에 1년이 넘는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1년여간 저는 일을 잠시 접어두고 어머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따뜻함을 불어넣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관점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의 마음에 와닿는 디자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대답은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았습니다. 강 부장의 눈빛이 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제 전문 분야와 과거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고 몇 가지 가상 상황을 제시하며 저를 시험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덕분에 저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더라움 디자인의 고급 프로젝트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그 잠재력과 이점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강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 씨. 아이디어가 아주 흥미롭네요. 검토 후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실을 나오며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뒤처진 아줌마가 아닌 열정과 비전을 가진 디자이너로서의 진정한 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면접 이틀 후 제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우 씨 맞으신가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더라움 디자인 인사팀 최미영입니다. 디자인팀 팀장 직책에 최종 합격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2번이나 되물어야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합격했다고요? 전화기 저편의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태호 디자인 실장님께서 지우님을 매우 인상 깊게 보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연봉은 협의한 대로 초봉사 800만 원이며 수당과 프로젝트 인센티브는 별도입니다. 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벅찬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팀장 직책과 초봉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끝에 저는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저를 위해 기뻐해 줄 것이고 제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며 시어머니도 잔소리를 멈출 것이라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쯤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일자리 구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일자리?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더라움 디자인이라는 회사에 디자인 팀장으로 합격했어요. 더라움 디자인? 민준이 눈살을 찌푸리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가 1년 넘게 논당신 같은 아줌마를 뽑는다고? 대낮에 꿈꾸는 소리하고 있네. 시어머니도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일은 무슨 놈의 일이야. 내 할 일은 집에서 하윤이 보고 남편 밥이나 챙기는 거야. 여자가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 아내 하나 못 먹여 살린다고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해. 난 절대 허락 못한다. 이 집엔 그런 법 없어.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은 달라요. 여자도 자신만의 커리어가 필요해요. 게다가 제가 일하면 집안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도움? 민준이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도움이 된다는 거야. 내 월급만으로도 이 집안 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해. 쓸데없는 짓 버리지 말고. 그럼 하윤이는 어떡하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일하러 가면 누가 애를 봐? 설마 이 늙은이한테 맡기려는 건 아니겠지? 미리 말하지만 난 그럴 힘 없어. 하윤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아주 좋고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 민준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린이집 보낼 돈이 어디서 났어? 설마 집안 비상금에 손댄 거야? 그건 제 돈이에요. 제 목소리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완전히 말다툼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신랄한 말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책임한 엄마, 분수를 모르는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느꼈던 모든 기쁨과 자부심은 그들의 말에 무참히 짓밟였습니다. 결국 그들 눈에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원히 그들의 자비에 의존해 사는 인형이기를 바랐습니다. 식탁에서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제 자존심을 깊이 베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하고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허락 안 해. 민준이 식탁을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고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일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알아들었어? 분수껏 집구석에나 있어. 헛된 꿈 꾸지 말고. 그의 마지막 말은 지난 1년간 제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화약통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의 모든 인내와 감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례 없는 분노가 치솟아 제 모든 이성을 불태웠습니다. 저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타일 바닥에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민준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제 반응에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모든 서러움, 고통, 아이를 돌보느라 잠 못 이룬 밤들, 비난과 무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원목 식탁의 가장자리를 꽉 잡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식탁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그릇, 음식,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얀 도자기 파편이 타일 바닥에 밥과 반찬 찌꺼기와 뒤섞여 이 집에서는 전례 없던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발밑에 난장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얘졌고 민준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는 극도의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한 며느리, 과묵했던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불타는 눈빛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침묵 속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기 중에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부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저는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날 막을 권리 없어요. 잊었어요? 당신 만나기 전에 나도 팀장이었어요. 당신 못지않게 돈 벌었다고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한 건 이 가정을 위해서였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희생이 당신의 모욕을 받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전 항상 어머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일하는 건 남들 비웃음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 딸이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기 위해서예요. 하윤이 문제는 제가 다 해결했으니 어머님께 패 끼칠 일 없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출근할 겁니다. 이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전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으니까요. 말을 마친 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표정을 살피지도 바닥의 난장판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직행했고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거실에 깨진 그릇들을 치우지 않았고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모든 것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틀 전의 대격변 이후 저는 조용히 씻고 저와 하윤이의 옷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대화를 시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각자 구석에 앉아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을 다시 입었습니다.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의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아이를 안고 문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제가 하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착하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목구멍으로 응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민주는 신문에 눈을 고정한 채 우리 모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도 개의치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딸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심장은 긴장과 걱정, 그리고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더러움 디자인의 아침은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고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업무 협의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답답했던 집안 분위기와 비교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디자인실 강태호 부장이 저를 데리고 다니며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B팀의 새로운 팀장이신 김지우 씨입니다. 김 팀장님은 경험이 아주 많으시니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팀장님과 상의하세요. 제 팀의 동료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보다 거의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들은 활기차고 옷차림도 세련됐으며 제가 듣기에도 생소한 새로운 트렌드나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가 조금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정장은 그들의 젊고 발랄한 옷차림에 비해 너무 딱딱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늙고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닐까? 내가 이곳의 업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잠시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 부장이 제게 첫 번째 프로젝트 파일을 건네주자 그런 감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꽤 까다로운 고객의 펜트하우스 아파트 디자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평면도를 펼치고 고객의 세부 요구사항을 훑어보았을 때 제 안의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직업적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공간을 분석하고 가구 배치 방안을 구상하고 자재와 색상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배정받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익숙한 디자인 소프트웨어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잔잔한 연주곡을 틀고는 첫 아이디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 오직 저와 일만 존재했습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제 열정과 함께 살아 숨쉬는 이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점심은 싸운 도시락으로 급히 해결하고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직장 환경을 떠나 있었지만 전문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은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쉬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 저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하루를 보낸 제 자신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세상, 일과 열정, 그리고 딸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펜트하우스 프로젝트는 저를 순식간에 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고객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 윤 대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단순히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와 아이들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즉시 제 엄마로서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건축가의 눈으로 도면을 본 것이 아니라 윤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활발한 두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떤 자재가 극힘에 강하고 닿기 쉬울까? 저는 그녀의 서재, 바로 옆에 방음, 유리벽으로 된 아이들만의 놀이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녀가 일에 집중하면서도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요. 또한 주방과 식사 공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루를 마친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 발표 자리에서 저는 화려한 3D 도면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기보다 윤 대표에게 작은 이야기들, 한 엄마로서의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화려함과 실용성, 어른의 사적인 공간과 아이들의 세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표는 매우 주의 깊게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공감으로 빛났습니다. 지우 씨는 저를 이해하시네요. 제 발표가 끝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제게 화려한 제안들을 했어요. 하지만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 사람은 지우 씨가 처음이에요. 전 그냥 예쁜 집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필요했거든요. 계약은 그 후 신속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제 팀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이 고객은 다른 많은 팀들이 포기해야 했던 크고 까다로운 고객이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처음의 호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까다롭던 강 부장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잘했어요, 김 팀장.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군. 상사의 칭찬과 동료들의 인정은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하기로 한 제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제 가치는 부엌 구석이 아니라 바로 이 열정이 담긴 디자인 도면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기쁨이 큰 만큼 집에 돌아오면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실로 직행해 제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하윤이의 어린이집 등록금, 영수증을 손에 들고 나와 제 앞에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150만 원. 너 미쳤어. 이제 겨우 돌 지난 애를 어디에 보내길래 한 달에 150만 원이나 써?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피 같은 돈이야. 네가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나무숲이 아니라고. 저는 침착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월급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남자의 비참한 돈 아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에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비상금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내 돈? 이 집에서는 내 돈도 내 돈이야. 민주는 여전히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겼습니다. 난 네가 이렇게 낭비하는 걸 허락 못해. 다음 달부터 거기 그만두고 몇십만 원짜리나 알아봐. 말했잖아요.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 아이는 최고의 것을 누려야 해요. 당신이 못해주면 내가 하면 돼요. 앞으로는 우리 모녀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하윤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앞으로도 길어질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저만의 무기, 경제적 독립이 있었으니까요. 그달 말 저는 은행으로부터 월급 입금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숫자는 저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윤 대표의 펜트하우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두둑한 인센티브까지. 제가 받은 총액은 5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자신의 노동으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가치였으며 자유였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마음 편히 아이의 학비를 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이에게 예쁜 옷과 좋은 장난감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선물을 하고 남편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아이를 데리고 저는 큰 쇼핑몰로 갔습니다. 저는 딸에게 예쁜 원피스 몇 벌을 사주고 제 자신을 위해 명품 립스틱과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세련된 정장을 샀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할 때 저는 전례 없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부드러운 웨이브 펌을 했습니다. 더 생기 있어 보이기 위해 화장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점차 헝클어지고 피곤에 절어있던 아줌마의 이미지는 단정하고 활기차며 생명력 넘치는 커리어 우먼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변화는 당연히 민준과 시어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치장하기 바쁘네. 집안일은 뒷전이고 공다며 비꼬았습니다. 민주는 불쾌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의 자신감은 그의 눈에 가시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저를 통제하거나 비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강 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지우 씨 아주 활기차 보여요. 일은 할만해요. 네, 부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지우 씨 능력인걸요. 강 부장이 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 프로젝트 아주 훌륭했어요. 고객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요. 회사에서 지금 제주도에 리조트 단지를 짓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우 씨 팀에게 주도적으로 맡기는 걸 고려하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기회였습니다. 리조트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맡는다는 것은 제 경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부장님의 믿음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기세 그대로 유지해요. 지우 씨는 더 크게 성공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강 부장실을 나오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앞길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마침내 진정으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제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일은 저를 정신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야 하는 날도 있었고, 주말에는 현장에 내려가 진행 상황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빴지만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는 제 아이디어로부터 건물이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을 볼 때의 만족감으로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저는 주중 저녁에 프로젝트 관리 심화 과정까지 등록했습니다. 제 스케줄은 거의 꽉 찼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회사에 가고 오후에 아이를 데려와 급히 저녁을 차리고 다시 서둘러 수업에 갔다가 늦은 밤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잠시 안아줄 틈도 없이 아이는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에 띄게 말랐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저는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바쁜 삶과 대조적으로 민주는 지겨울 정도로 한가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그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그는 예전처럼 청소를 돕거나 아이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저녁 시간은 항상 똑같은 시나리오로 흘러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드러누워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 손은 배에 올린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실실 웃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딸은 아빠와 놀아달라고 울었지만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퇴근 후에 이름 없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은 다시 저와 시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역할 변화는 우리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드물었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긴장된 침묵이 대신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그에게 집안일을 나눠달라고 잔소리하거나 요구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그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치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하숙생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직감이 제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외모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 옷을 몇 벌 더 샀고 외출할 때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예전에는 없던 비밀번호까지 설정했습니다. 제가 피곤해 지쳐 잠들었을 때 휴대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그의 아주 작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에 놀라 깨어난 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물으면 그는 그냥 웃긴 거 보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해? 라며 쏘아 붙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아주 늦게 귀가했는데 온몸에서 술냄새와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고객을 접대해야 했다고 말했지만 제가 우연히 그의 지갑을 확인했을 때는 비싼 술자리를 가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사소한 일로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점점 더 단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가 끓인 국이 맛이 없다거나 옷을 제대로 못 입는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마치 저의 모든 발전이 그의 눈에 거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가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의 고통은 그의 사무실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처럼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극심한 실망감과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확실한 증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 초 아침 디자인실 전체 회의에서 강 부장이 중요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이탈리아의 최고급 가구 공급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더라움 디자인이 독점적인 제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공급받아 시장에서 막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최종 조항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생산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회사는 대표 한 명을 밀라노에
보름간 출장 보내야 했습니다. 강 부장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 능력이 뛰어나고 자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며 해외 파트너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황금 같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세계적인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디자이너의 꿈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 부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경영진은 이 임무를 B팀의 김지우 팀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놀라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가 제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최근 펜트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력서를 보면 우리 부서에서 유일하게 과거의 독일 파트너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협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께서 이번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금 긴장됐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경영진과 부장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이 임무를 맡겠습니다. 제가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고 회사 사람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보름 동안이나 하윤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아이가 견딜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경력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전의 격렬한 반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민준과 시어머니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럽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기 한 점을 집어주며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갈 수 있으면 좋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 돌아오면 승진하고 월급도 오르겠네. 우리 민준이도 덕 좀 보겠어. 민준은 기뻐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가면 일이나 제대로 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하윤이는 집에서 나랑 엄마가 잘 볼 테니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그 모자를 보며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과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모든 반대는 옆으로 치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의 고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실용주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어쩌면 제 경력만을 위한 기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밀라노 출장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유럽 파트너와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문적인 업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협상 능력과 전문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계약 조항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더러움 디자인을 위한 몇 가지 특별한 혜택까지 얻어냈습니다. 파트너 측은 저의 전문성과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이 끝난 후 저를 친밀한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자 저는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이틀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관광이나 쇼핑을 위해 머무는 대신 즉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윤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보름 동안 아이를 품에 안지 못하고 옹알거리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제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둘러 비행기 표를 바꾸어 가장 빠른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는 늦은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서울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보면 하윤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민준의 회사 근처를 지나갈 때 문득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집으로 바로 가는 대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 앞 오피스 빌딩에서 잠시만 세워주세요. 저는 택시비를 내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민준의 회사 맞은편에 있는 카페의 차양 아래로 비를 피했습니다.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시키고 빌딩 정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오후 5시, 퇴근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오랜 의심 끝에 마지막 답, 제 결정을 확고히 할 명확한 진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기다렸습니다. 약 15분 후 저는 민준의 익숙한 모습이 로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갓 대학을 졸업한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며 걸어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깔깔거리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제 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자 가슴이 저며오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는 법적으로 여전히 제 남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공개적으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는 그 여자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대출까지 받아 샀던 그 차로요. 그는 심지어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는 신사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게는 해주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차는 출발했지만 우리 집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다른 길로 꺾였는데 그 길은 고급 아파트와 화려한 호텔로 유명한 강남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택시를 잡아 세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기사님, 앞에 가는 저 흰색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조용히 민준의 차를 따라 불 켜진 거리를 달렸습니다. 밖에 비는 그치고 가랑비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채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대로 민준의 차는 큰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그와 젊은 여자는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고 손을 잡고 웃으며 호텔 로비로 직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회사에서 나와 호텔의 유리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저 화려한 건물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눈물도 미친 듯한 질투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이 결혼, 이 비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이라고 불리던 그곳은 이제 저를 숨막히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근처의 다른 호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조용한 공간, 오직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체크인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방금 촬영한 비디오를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그 여자의 몸짓 하나하나, 미소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안전하게 보호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분주한 서울의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 결혼을 유지해온 것은 딸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이라는 명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남자가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짓밟았으니 제가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는 대신 절친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눈치 빠른 수진은 많이 묻지 않고 날카롭고 항상 여성의 편에 서기로 유명한 최지연 변호사의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증거 영상을 본 후 최 변호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증거는 법정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다는 걸 증명하니까요.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이혼시법에 따라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고요. 양육권의 경우 하윤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소득이 있으므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계좌 내역 등 다른 재정적 증거들을 침착하게 더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남편분의 회사 사정이 요즘 어떤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가기 전 수진이 민준의 회사가 요즘 경영난을 겪고 있고 곧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제 마음은 훨씬 더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계획은 명확하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불쌍한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깔끔하고 우리 모녀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끝내는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점심때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에 놀랐지만 제가 사온 선물들을 보자 얼굴이 환해지며 유럽 얘기를 묻기 바빴습니다. 민주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고 조용히 짐을 풀고 딸을 품에 안아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폭풍은 제가 혼자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정시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짓고 딸을 돌보았습니다. 저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평온하게 대했습니다. 너무 차갑게 굴지도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평온함은 오히려 민준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관심을 보이려 애쓰고 출장에 대해 묻고 가끔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이 뒤늦은 죄책감이자 죄를 덮기 위한 위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민준이 방심한 틈을 타 저는 은행 계좌 내역, 집문서, 그리고 다른 귀중품들의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또한 민준의 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교묘하게 알아본 결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되어 해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일주일 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지만 가족에게는 숨기고 매일 아침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던 거구나. 아내를 기생충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경제적 기둥이라고 자랑하던 저 남자가 이제는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게 통쾌함보다는 한편의 비극에 대한 실소를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정적인 카드를 던질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하윤이를 재우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열어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위에는 산모의 이름과 출산 예정일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도발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 씨. 저는 유라라고 해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뱃속에는 민준 씨의 아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고 곧 당신과 이혼해서 우리 모자에게 가정을 꾸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눈치껏 알아서 물러나세요. 모두가 곤란해지는 상황 만들지 말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과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여자, 이 불쌍한 상간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손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 그것도 아들을 임신한 것이 저를 굴욕적으로 떠나게 할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제 계획을 완벽하게 앞당겨 주었다는 것을. 이 연극은 이제 또 다른 주연 배우가 등장해야만 제대로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화면 위를 가볍게 스치며 한 글자 한 글자 단호하게 타이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공간이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몇 분 일찍 도착해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젊어 보였고 하얀 피부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은 예뻤지만 눈빛에서는 미숙함과 약간의 오만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배가 살짝 나온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세련된 인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제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 왜 보자고 했어요? 머리채라도 잡으려고요. 미리 말하지만 난 거 맞나요? 난 민준 씨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 풀어요. 소란 피울 생각 없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정말 민준 씨가 나랑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믿어요? 유라의 얼굴에 떠있던 자신감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불쌍해서 같이 사는 거라고요. 그래요? 저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자리를 구했다고 알렸던 그날 밤 민준과 다투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부러 도발하며 밖에 다른 여자가 생겨서 편하게 만나려고 저를 집에만 있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난 절대 이혼 안 해. 너랑 헤어지면 하윤이는 어떡하고 우리 가족, 부모님 체면은 뭐가 돼. 분수껏 행동해. 꿈도 꾸지 마. 녹음이 끝나자 유라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처음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당황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죠? 남자들은 욕심이 많아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번듯한 아내와 자식을 원하면서도 즐거움을 위해 밖에서는 애인을 두고 싶어 하죠. 민준 씨는 절대 나를 버리지 못해요. 유라 씨.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체면이 깎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내 버리고 애인 따라갔다는 낙인이 찍히는 걸 무서워한다고요.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불쌍한 여자를 보며 통쾌함은커녕 희미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결국 속임수의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었고 저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당신이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는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따라야 해요. 유라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할게요. 민준 씨의 가장 큰 약점은 체면이지만 그 집안의 더 큰 약점은 바로 시어머니예요. 우리 시어머니. 저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대를 이을 손자를 오랫동안 갈망해 오셨어요. 하윤이는 딸이라서 별로 예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당신은 바로 그 집안의 구세주인 셈이에요. 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 씨를 압박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대신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가세요.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서 예의 바르게 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아이가 자기 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 집 귀한 아들에게 속아 상처받은 불쌍한 여자처럼 행동하라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민준 씨에게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라고 압력을 넣을 거예요. 유라는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눈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계획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 체스판의 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유라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천만에요. 나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행운을 빌어요, 나의 동지.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막 희망을 품게 된 젊은 여자를 뒤로 한 채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씨 하나만 더 던지면 이 연극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예상대로 유라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만남 이틀 후 온 가족이 모여있던 주말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하윤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러나가는 소리와 함께 경악에 찬 어머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흥미진진한 연극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나가지 않고 방문을 살짝 열어 동태를 살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여기가 박민준 씨 댁 맞나요? 유라의 목소리는 제가 그려준 시나리오대로 약간 떨리며 가련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에서 민준이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예요, 엄마? 그냥 보내요. 우리 집에 박민준이라는 사람 없어요. 분명 그는 유라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극도로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라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어르신, 제발요. 잠시만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저와 그리고 민준 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는 발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다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어서 말해봐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저는 유라가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 역할을 연기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장의 카드가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제 뱃속에 민준 씨의 아이가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민준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볼만할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민준의 목소리는 더듬거리며 죄를 부인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유라는 아마도 두려움을 떨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초음파 사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어르신, 아들이라고? 시어머니가 되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분노는 감출 수 없는 경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그 순간부터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민주는 수동적인 위치로 전락했고 그의 가장 중요한 두 여자에게서 모두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유라의 울음 섞인 하소연과 시어머니의 달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라에게 입덧은 없는지, 임신 몇 개월인지, 집안은 어떤지 등 온갖 것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듯이 서 있는 아들과 방 안에 있는 며느리인 저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연극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유라가 돌아갈 때 시어머니는 문 밖까지 배웅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온갖 당부를 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짜 폭풍이 집안에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소나기처럼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외도한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엄마에게 숨긴 것을 두고 멍청한 놈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너 봤지? 아들을 임신했대. 이 집안의 장손이란 말이야. 너 그 모자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었어? 네가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뵙겠어? 하지만 지우는 어떡하고요, 엄마? 민준이 힘없이 저항했습니다. 지우는 무슨 놈의 지우야. 시어머니가 일축했습니다. 걔 날도 못 낳는 암탈기야. 걔랑 몇 년을 살았는데 고작 딸 하나 낳았잖아. 이제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다고. 너 아직도 그 쓸모없는 마누라가 아까워. 당장 이혼해. 이혼하고 유라 데려와. 난 손자를 봐야겠어. 그 모자의 말다툼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딸을 끌어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풍은 이미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진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매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귀한 손주 이야기, 민준의 책임, 그리고 그가 유라 모자를 맞이하기 위해 빨리 집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그녀는 민준에게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달래고 때로는 울며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준은 그 사이에 끼어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애인의 압박에 직면해야 했고 동시에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실업의 부담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싹 마르고 눈은 퀭해져 무척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출근하고 집에 오고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오히려 민준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넘게 정신적 고문을 당한 민준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제가 하윤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하윤이를 재우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말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과 아이에게 잘못했어. 유라일.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지. 저는 놀란 척하다가 서서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의 이런 반응은 민준을 더욱 죄책감에 빠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 애가 임신했어. 아들이래. 엄마가 책임지라고 강요하셔. 그래서 당신 뜻은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민주는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고통에 빠진 듯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고결한 아내의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당신과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당신이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동의할게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쉬운 수락이 아니라 한바탕 난리를 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동의하는 거야? 동의하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구 사항은 하나뿐이에요. 하윤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해요. 이 집은 공동재산이니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제가 제시한 조건들은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고 심지어 어느 정도 양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난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절박했던 민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고
한 달간의 조정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기나긴 한 달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민준은 이상할 정도로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투덜거리지 않았고 가끔은 도움이 필요한지 묻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항상 저를 피했지만 그의 눈에는 늘 죄책감과 함께 제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의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서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민주는 법원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했고 모든 조항에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에 확신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와 민주는 모두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의 의사봉이 탕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내려쳐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와 민주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묶어왔던 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서 걸으며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사랑했고 저를 아프게 했으며 이제는 연민만 남은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변 여자들에게 어떻게 놀아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당신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요? 제가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하며 기억을 더듬으려 했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쓴맛은 없고 경멸만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모욕하는데 사용했던 바로 그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당신 모습 정말 역겹네요. 말을 마친 후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그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법원 문 앞에 홀로 남겨진 그 남자를 뒤로 한 채 차는 햇살 가득한 길 위를 달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습니다. 경쾌한 음악을 틀었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낡은 장은 닫혔습니다. 우리 모녀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리조트 프로젝트와 다른 여러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 덕분에 저는 더라움 디자인의 디자인실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월급과 상여금은 우리 모녀가 풍족하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예전 집을 판 돈과 제 저축을 합쳐 강남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는 제 손으로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모든 작은 구석구석이 하윤이의 웃음소리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3살이 넘어 영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새 집과 새 어린이집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는 아이를 보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헝클어진 머리에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피부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고 요가를 하고 휴가 때마다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녀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산 차를 몰고 하윤이를 서점에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붐비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섰을 때 저는 우연히 길 건너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깡마르고 검게 탄 남자가 낡은 옷을 입고 보도 위에서 휠체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영혼 없는 표정에 입이 살짝 비뚤어진 나이 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다른 한 팔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저는 그들이 민준과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수진을 통해 전후 사정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후 민주는 유라와 결혼했지만 장손과 함께하는 장밋빛 인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모아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풍족한 생활에 익숙했던 유라는 가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몇 달 만에 그녀는 집에 남은 돈을 모두 챙겨 다른 남자와 도망쳤고 갓난아이는 민준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실직과 며느리의 도주에 큰 충격을 받아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남자에서 예쁜 아내와 착한 딸을 둔 가장에서 민주는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월세방에서 병든 어머니와 자신의 아이도 아닌 갓난아기를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보조금과 친척들의 동정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그 비참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여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제 딸과 행복한 삶이 기다리는 밝은 미래를 향해서